사실은 여기가 변호사 회관인데 저는 사실 한국의 교육이 문이과를 갈라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친구 중에서도 법대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변호사분들을 한 번도 만나거나 친구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법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법의 과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냥 법이 그 가버넌스 시스템의 대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명과학의 발전이 어떤 가버넌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법의 과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생명과학이 발전하는 속도, 그리고 이 생명과학이 조금 다른 과학과 다른 점은, 다른 과학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객체의 발전인데, 생명과학은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명과학의 발전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밀한 그 생명과학의 발전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세상의 변화에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발맞추어 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 2011년이니까 4년쯤 전에 타임지 표지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타임지 표지인데 이 표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제목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된다면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인간이 기계와 계속 연합해서 2045년이 되면 우리가 호모 사피언스인데 호모 사피언스에서 반인 반기계인 호모 에보티스라는 새로운 한 단계로 이게 업그레이드인지 다운그레이드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런 생명과학이 이런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여기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기사와 사진이 실렸습니다. 2045년이 되면 제가 80세이기 때문에 저는 80세까지만 견디면 영생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신 대부분 선생님들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아마 영생을 누리실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의 발달이 인간이 생로병사를 손에 쥐게 하는 그런 발전을 가지고 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이거는 올해 타임지가 선정한 퓰리처상 수상자 6번째 대멸종이라는 책의 표지인데요. 이게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구 역사의 45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앞에 우리 전에 5번의 커다란 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째 멸종에 이어서 우리가 6번째 멸종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6번째 멸종, 앞에 5번째 멸종은 환경의 변화, 외부에서 무슨 뭐가 와서 충돌을 한다던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6번째 멸종은 인간에 의한 멸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뤘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인간이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 대멸종이라는 게 근데 왜 멸종이 한꺼번에 일어나냐면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하나 다 멸종하고 인간만 살아남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든 생명체가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생명체의 삶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난 역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편에서는 멸종이 진행되고 이 멸종의 속도는 지난 5~7회에 우리가 지구에서 겪었던 멸종보다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다른 그 정반대의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갱의 그림인데 이 고갱의 그림을 제가 바깥에서 이제 생명과학의 재미가 없으니까 강의를 할 때마다
꽤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써왔는데 이 그림을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태대 연구회라고 해서 그냥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음에 읽을 책이 우주의 정복자라는 윌슨 교수의 책인데 윌슨 교수가 우주의 정복자라고 그 책을 쓰면서 이 그림을 또 맨 앞에 다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윌슨 교수보다 먼저 이 그림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윌슨 교수만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썼다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고갱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제 인상에 굉장히 깊게 남았던 이유는 사실은 제목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이 그림을 가져봤는데 이 그림이 이 강의 정도 되는 굉장히 대작인데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그 인류를 제가 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얘기할 부분은 크게 5가지의 생명과학의 발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현대 생명과학, 어떻게 보면 이제 분자 유전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분자 생물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체를 물질의 수준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가 지난 한 100년 정도 급격히 있었고 이런 생명과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고 이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유전체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거든요. 이 유전체 시대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다음에는 생식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그 후손을 얻는 방법이 과학기술의 손안으로 들어오게 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인간이 생명체를 변형시키고 그 변형을 넘어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최근의 그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처음에 타임지 크기처럼 실제 기계로 확장되는 인간의 자연과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인데 대부분 그 생명 현상을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참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생명, 근데 구글에 생명을 딱 치면은 생명의 말씀이 제일 먼저 뜹니다. 가장 많이 뜨는 게 생명의 말씀이야,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생명은 물질이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이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이 서로 화학작용을 하면서 생명체가 보통 생명체라고 말하는 그런 생명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현대 생명과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환원을 해서 생명 현상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물질인데 그러면 물질 중에 크게 보면 뭐냐? 그러면 뭘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혹시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물과 단백질과 핵산과 지질과 탄수화물 이런 거를 이런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탄소, 수소, 우리는 탄소 화합물이거든요. 대부분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그 밖에 수소, 산소, 질소, 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생명체가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같이 화학에서 보면 사이즈가 커다란 원소는 태양계 같은 짧은 역사의 우주에서는 생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원소랍니다. 천분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인 같은 것이 우리 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연속극이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성분을 따져보면 이 다른 별에서 오지 않고는 존재가 불가능했던 그런 존재라는 거고, 이렇게 원소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원소로 되어 있고 지구도 원소로 되어 있고 우주도 이런 원소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지구나 우주랑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로서 계속 순환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생명이 없어진 후에는 물론이고 지구와 인간, 더 나아가서는 우주랑 계속 물질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 뭐 살이 점점 찌고 있으니까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매우 어렵지만 실제
우리 몸의 우리 그런 구성 원소들의 98%가 계속 새 것으로 매년 새 것으로 새 원소로 다 바꿔치기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원소는 어디서 온 거냐? 옆에 사람이 뭐 숨 쉴 때 내뱉었던 다른 원소, 옆에 자연에 있는 원소들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고 또 내가 내놨던 원소들은 또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되고 이런 순환이 우리 안에서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유기농을 먹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 혼자 먹어봤자 조금 있으면 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밖에 있는 걸로 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까지 유기농을 혼자 마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거는 별로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아니면 계속 굉장히 고고학적인 질문인데 이걸 과학에서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구나. 굉장히 단순해서 우리는 수정란에서부터 왔죠. 엄마 아빠에서 수정란에서부터 온 거죠. 수정란에서부터 이제 개체가 되는데 수정란은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 수정란이라는 세포 하나에서 이제 이 세포가 이제 계속 제가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에서부터 이제 세포 하나가 계속 분열해서 우리 몸에 보통 100조 개 정도, 1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에서 100조 개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장과 분열이 계속 됐겠는지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세포 하나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 사이언스 전혀 모를 때도 이런 말을 다 우리 조상님들이 다 하고 지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굉장히 유전학적인 멘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콩에 대한 정보가 있고 팥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콩에 대한 정보 아니면 이렇게 예쁜 아기, 이 예쁜 아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된 정보는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가 하는 데는 분명히 정보가 필요하고 이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게 사실은 현대 생명과학이 제일 크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정보가 뭔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치원생도 이 정보가 DNA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책 제목에도 맞게 쓸 때도 있고 어떤 때 제목을 틀리게 쓸 때도 있는데 무슨 DNA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문학 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DNA인데 DNA를 뭐 화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근데 되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나선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 제약회사의 뭐 로고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개체들의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네 종류의 염기라고 그러는 것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건데요. 두 줄로. 그래서 AT, GC 네 종류인데 뭐 자세히 모르셔도 이게 무작위적으로 계속 배열되는데 그럼 아까 생명체가 그러니까 물 빼고 네 종류의 커다란 단백질, 뭐 지방 이렇게 네 개 있었잖아요. 탄수화물, 핵산 이렇게 네 종류인데 왜 DNA가 이 정보에 보관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이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DNA가 굉장히 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굉장히 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변화가 일어나도 그게 잘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라식 팍 같은 영화를 보면 왜 화성 안에 있는 DNA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갖고 공룡을 다시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화성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압력, 열 이런 거를 가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DNA가 안정한 웬만한 경우에는 거기 다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모기에 있는 피에 있는 DNA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DNA가 굉장히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보로 태택이 된 거죠. 정보는 안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계속 가려면. 그래서 이제 사람의 경우는 이 정보가 23쌍의 염색체로 그런 형태로 들어있는데 염색체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새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이 염색까지 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23쌍이 있어. 23개는 엄마한테 송고 23개는 아빠한테 송고 그래서 23쌍이 되죠. 각각.
그래서 23쌍이 있게 되는데 이 염색체 한 쌍을 풀면 계속 풀면 이게 실타래 같은 DNA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DNA 더블 두 줄이 있는 이중나선이 실타래처럼 우리가 뜨개질 하잖아요. 겨울에 실타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DNA 한 줄이 계속 실타래처럼 연결된 게 염색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로서 DNA 46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엄마한테서 온 23줄, 아빠한테서 온 23줄. 그래서 여기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유전 정보가 DNA에 있다는 것도 사실 밝혀진 지가 한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생겼냐? DNA가 정말 정보냐? 정보의, 생명체의 정보의 실체가 DNA냐? 그걸 아는 게 한 60년, 70년쯤 됐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과학자인 왓슨과 크릭이 얘네들이 DNA가 아까 보여드린 그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혔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어야지 생명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다 그랬죠. 아까 100조 개 정도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 안에, 핵 안에는 다 똑같은 정보가 있겠죠. 왜냐? 같은 셀 하나에서부터 왔으니까. 수정란이라는 세포 하나서부터 개가 분열해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셀을 꺼내도 그 정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보가 여기 있겠죠. 이 세포 안에, 핵 안에 이 정보가 염색체 형태로 들어있고 이 염색체를 풀면 DNA고 이 DNA 정계 그 4개의 염기서열이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일부 구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라는 형태로 작용을 해서 정보로 구실을 해가지고 개체가 우리가 콩은 콩대로 사람은 사람처럼 파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생명과학 하는 사람들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그 세상에 어떤 학문도 센트럴 도그마라는 이름을 함부로 갖다가 붙이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지구상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천만 종의 생물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센트럴 도그마인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DNA라는 형태로 모든 생명체는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사용을 해서 결국 이 정보가 뭘 하는데 이 정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하드디스크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담아서 이제 이걸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냐가 중요한 것처럼 정보가 있는데 그럼 이 정보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라는 형태로 담겨 있는데 이 DNA의 시퀀스, 즉 염기의 무작위의 배열이 부분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로 작용을 해서 이 단백질들이 모든 생명 현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몸 대부분이 단백질이잖아요. 물론 아까 지방도 있고 그렇지만 지방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지방도 있는데 왜 다 단백질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방은 단백질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먹은 섭취한 물질로부터 지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은 다 단백질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실행을 해서 생명 현상도 가능하게 하고 생명체의 몸도 만들고 이런 모든 생명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다른데 모두 같은 러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진화의 방법으로밖에는 설명이 되기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굉장히 심플 버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DNA의 유전 정보로부터 왔다. 너무 간단하죠? 사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계속 이제 물어볼 수 있지만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가죠? 아까 그 고갱의 그 그림의 제목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였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가 DNA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인간이 알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정보를 다 읽어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거기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보를 다 우리가 읽어서 해독을 해내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자. 그래서 시작되게 된 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게 1990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원래는 15년 이상 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DNA 23줄이 있었잖아요. 이 23줄이 염기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됐는데 염색체 1번 어떻게 배열됐는지 ATGC가 그걸 다 읽어내는 거예요. 2번은 어떻게 배열됐는지 3번은 어떻게 배열됐는지 4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읽어내면 되는데 그때는 기술이 우리가 별로 발전을 하지 않아서 1990년이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인데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DNA가 한 염기서열 100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0개씩 읽어갖고 또 그냥 읽으면 안 되잖아요. 겹쳐서 읽어야지 어디가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세월에 저걸 다 읽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읽어가는 과정에서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걸 읽는 방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2013년에 완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과학적인 사실은 차치하고 이제 2001년에 이게 이제 초판이 끝나고 2003년에는 완전히 이제 99.9%로 완성이 되고 그때 이 타임지에 나왔던 이 두 과학자 이분은 그 미국의 NIH라고 국립보건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그런 그 프란시스 컬린즈라는 그 과학자고 여기는 이제 그 크랙 벤터라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여기 NIH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벤처를 차려가지고 굉장히 빠른 벤처를 만들어서 시퀀스를 읽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처음보다 빨리 끝나게 되는 원인이 됐는데 이 두 과학자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그걸 다 그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5년 전, 30년 전에 30억 불은 지금의 한 300억 불 정도에 해당하는 돈인 것 같아요. 그 이상 300억 불을 들여서 아무리 인간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하도 이거를 읽어낸다고 해서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얘네들이 그냥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를 아는 거고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과학자들이 사실은 심각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90년대의 가장 큰 이슈는 에이즈였거든요. 에이즈 같이 질병 눈앞에 당장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 산재에 있는데 그 많은 돈을 효용이 어떨지도 모르는 유전체 프로젝트가 30억 불을 투자해갖고 이걸 읽는 게 옳으냐. 그래서 그때 과학 그룹 사이에서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악유가 많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학이 추동되는 힘이 결국은 정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휴먼 지놈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그룹이 정치적으로 더 우세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 오바마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억 불을 들였지만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1달러 들은당 140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던 과학 프로젝트였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다랗게 이 나라에서 커다란 그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이전에 한 번 있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그것도 성공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요. 그 다음에 이제 쥐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커다랗게 정부가 지원하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과학의 방식으로서 이제 이해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읽고 나니까 사실은 뭘 읽었냐면 읽고 나니까 인간의 유전 정보가 30억 쌍, 그러니까 아까 ATGC가 있는데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ATGC에 그러니까 30억 쌍이 있다. 30억 쌍이 어떻게 배열됐는지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컴퓨터 종이 A4 용지 있잖아요. 거기다 ATGC를
폰트 11을 쭉 앞부터 한 면 가득히 써갖고 그 종이를 쌓아 올려서 한 90몇 미터 쌓아 올리는 90m 정도 쌓아 올리는 정도의 정보량입니다. ATGC, CCG 이런 랜덤하게 그 염기가 배열되는 거를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인간의 유전자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을 거 유전자의 정보가 여러 유전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사실 과학자들이 베팅을 합니다. 나는 인간 유전자가 10만 개 될 거야. 나는 5만 개, 이런 식으로 막 베팅을 하는데 놀랍게도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2만 개가 맞는지 적은지 이제 구분이 안 가실 테지만 여러분 혹시 그 이스트 아세요? 빵 만들 때는 맥주 만들 때 이스트가 유전자가 6,5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6,500개인데 이스트 우리 별로 생물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게 6,000개에서 6,500개인데 사람이 한 3배밖에 안 많다는 건 2만 개밖에 안 되고 굉장히 쇼크였어요. 인간의 유전자의 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여기 갔었는데 침팬지랑 98.5% 동일합니다. 유전 정보가 98.5% 동일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99.9%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미국이고 미국이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까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인종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을까 그런 프로젝트를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유전 정보로서 인종을 정의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죠. 그래서 왜 그럼 인간과 인간 사이 우리가 다 보기에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 보는 차이고 정보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이제 굉장히 신생종이라는 거를 베리에이션이 많이 생길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신생한 종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유전체 프로덕트의 초판이 발표됐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에 TV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백악관 뜰에서 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도를 얻게 됐다 이런 발표를 하죠. 그래서 훗날 아주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서 인류가 20세기 21세기에 인간은 무엇을 했느냐 그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우리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인간의 유전 정보를 처음으로 읽어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책을 디코드 해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전 정보 이런 지놈 프로젝트가 2003년에 끝나면서 그 다음에 유전체 정보를 전부 다 알게 되는 시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전체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사실은 이런 시대가 그렇게 나랑 별로 상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유전자 다 읽어내는데 30억 불 들었다니까 그거 30억 불 들여서 읽은 그 정보를 지금 누구나 어세스할 수 있거든요. 온 인류한테 다 공개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서 그냥 그 정보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냐 여기 있는 정보대로 되어 있는 인간이구나 이거 알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급속하게 유전체를 읽는 데 드는 비용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0억 불 들여서 사실은 4명 그거 읽었는데 읽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1억 불이면 처음에 30억 불이었는데 1억 불이었죠. 근데 이게 주황색이 지금 이제 매년 인간 유전체인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이게 위에 뭐랑 비교가 되냐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의 값이 떨어지는 그런 컴퓨터가 점점 싸지잖아요. 능력은 점점 향상되고 그게 무어의 법칙인데 그거에 비교해봐도 그때 비슷하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2007년, 8년인데 이때 그 유전 염색체 읽어내는 그러니까 유전 DNA 시퀀스 읽어내는 기술의 도약적인 그 발전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100만 불인가? 100만 불이죠? 100만 불이면 저 같으면 안 읽겠지만 100만 불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전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이 예견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개인 유전체 정보를 읽는 시대가 올 거다. $1000 지놈이라는 책이 2010년에 이제 나왔는데 $1000면 100만 원입니다. 그죠? 100만 원으로 유전체 정보를 읽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유전 정보를 읽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생기죠. 23andMe. 왜 23인지 이제 이해하시죠? 인간의 유전 염색체가 23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사, 디코드, 네비제닉스 이런 회사들이 생기면서 개인적인 유전 정보를 읽어서 서비스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 기억에 네비제닉스였던 것 같은데 빌 게이츠가 자기가 투자하지 않고 후회하는 유일한 회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개인 유전체를 읽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퍼스널라이즈 되는 그런 치료가 가는 유전 정보로부터 그 개인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머리가 아프면 사리도를 먹거나 뭐 똑같은 감기가 되면 똑같은 약을 먹지만 이제는 개인 적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이제 예견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한 몇 년 됐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이 파이널 프로젝트를 내라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냈는데 이 동영상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쉽게.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시고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학생인데 이 정도 만들었으면 굉장히 잘 만들었죠?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영어 인간 개놈 프로젝트. 1990년에 시작되어 2003년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30억 염기쌍인 개놈 시퀀서를 전부 읽어보자는 의미의 장대한 프로젝트였다. 인간의 개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의학, 약학, 생물학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특히 암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유전자 연관 질환의 치료에 큰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이 연구의 가치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채 진행되었다. 기존에 1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프로젝트는 16개 연구소를 참여, 총 2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고 그 결과 예정보다 2년 더 앞선 13년도인 2003년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유전자를 읽어내기 위한 이 프로젝트에는 그 한 인간이 가진 모든 유전자 중 99%의 서열이 99.99%의 정확도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도 인간의 유전자 서열을 읽기 위한 노력과 연구는 계속되었다. 인간 개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염기쌍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었다. 이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려는 연구를 지속하면서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1000, 즉 약 100만 원으로 한 사람의 DNA 해독이 가능하게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과정에서 2008년 1월 영국, 미국, 중국이 협착하여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1000명의 유전체를 해독하려는 1000유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처럼 한두 명의 개놈 지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의 유전체를 한꺼번에 해석하여 의학적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3월 29일 그 최종 결과물이 아마존에서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되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DNA 해독 기법은 영국의 생화학자 프레드릭 싱어가 발표한 생거 시퀀싱 기법이었는데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대규모 시퀀싱에 불과한 단점을 갖고 있었다. 2007년 발표된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유전체 해독 기술은 이러한 생거 기법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장치를 돌려서 나오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1세대라 불리는 생거 방식과 달리 대량의 병렬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 이러한 시퀀서를 차세대 또는 제2세대 시퀀서라고 한다. 이런 NGS 기법의 등장으로 $1000로 유전자를 읽어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했다. 그 예측은 올해 2012년 1월에 실현되었다. 미국의 라이프 테크놀로지사는 개인 DNA의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1000로 단 하루
약 15년 전에 단 한 사람의 유전자를 읽어내기 위해 필요했던 자원, 10년의 시간, 3조 원의 돈, 그리고 수백, 수천 대의 기계와 이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수천 명의 인력이 비유 프로톤의 발명으로서 하루의 시간, 100만 원의 비용, 그리고 한 대의 기계, 한 명의 인력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정 질환에 더 취약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은 DNA 분석을 통해 일찍부터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유전형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유전자 맞춤형 치료가 촉진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3세대, 제4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시퀀서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라마틱한 혁신 속도를 보이고 있다. NGS 기술, 그리고 첨단과 개념 프로젝트의 실력, 이 둘은 현대 과학기술의 이루어진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NGS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읽어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유전 정보를 읽고 싶어하고 읽게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중에서 유전 정보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질병을 유전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전병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알기가 힘든데 시퀀스를 전부 알게 되면 그 유전병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처음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30억 불을 들여서 수행하게 되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가 잘못되면 아까 유전자가 단백질을 통해서 실현한다기 때문에 단백질이 기능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능이 없는 아니면 기능이 변형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알고 그걸 미리 예측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 방법을 아니면 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러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를 개인 레벨에서 읽는 게 가능해지기 따라서 사실은 이때부터 그 정보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커다란 컴퓨터에 왓슨 같은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에 이제 휴먼 지놈의 각 사람의 데이터들이 연결되면서 어느 유전자의 변형이 어떤 질환과 연결되는지 이런 스터디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놈의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이제 회사들이 개인 서비스를 점점 싼 가격에 오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3andMe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유전 정보를 읽는 거를 대중화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23andMe의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구글 설립자의 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구글 창업자의 부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지놈을 읽는 거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 캘리포니아의 그런 영화 배우 이런 셀레브리티들을 불러서 침 뱉기 행사를 해갖고 침으면 여기에 죽은 세포의 DNA를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서 성격을 맞춘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혈액형으로 그 사람 성격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이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가 수집돼야지 거기서부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체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네비제닉스는 이제 그 질병을 예측하는데 더 포커스를 두는 회사고 이렇게 포커스가 다르지만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이 회사들이 커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최근에는 SK케미칼에서 이런 개인 그 유전체 정보 읽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요새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23andMe에 들어가니까 하우데이 패키지 요새 지금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99불만 주면 그러니까 선물로 유전체 읽는 거 선물하라는 거죠. 99불이면은 1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읽어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유전 정보 다 읽어준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자매나 형제를 찾는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99의 퀄리티 허너데이 패키지까지 나오는 이런 굉장히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문에 조그맣게 구체에 나왔던 기사를 올린 건데 여기 빅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정보 데이터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디서 출생해서 나이가 얼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몇 살 때 어떤 병에 걸렸고 몇 살 때는 어떤 병에 걸렸고 그건 어떻게 치료했고 그런 정보가 있는데 거기다 이 데이터와 유전정보 데이터가 합해지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런 유전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질환에 잘 걸리고 이런 질환에 잘 걸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치료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데이터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유전 정보에 따라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유전 정보 시대, 유전체 시대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 전체의 유전 정보를 알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마다 유전 정보. 그리고 이제 아마 병원에서 저 기계를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CT 촬영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암 환자들은 그 암세포의 유전 정보 서열을 읽어서 거기에 제일 잘못된 거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것들을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화돼가지고 개인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 치료법을 개인마다 다르게 하는 그런 개인에 맞춘 의료 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질환에 걸릴 거다라는 걸 유전 정보로부터 예측을 해서 그 예측에 따라서 이제 미리 치료를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경우죠. 2014년에 이게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가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잖아요. 이게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 근데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안젤리나 졸리가 이걸 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안젤리나 졸리가 받기 이전에 이미 10명 이상의 여성이 여기에 브라카라는 특별한 유전자의 그 변이가 생기면 그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뮤테이션이 그러니까 그 변이가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여성들이 미리 유방 절제 수술을 받는 그런 경우가 보고가 됐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거가 이제 치료법이 없이 미리 이런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논의를 일으키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의료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이제 갑자기 한국에서도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세미나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요즘 굉장히 한 이슈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데도 요즘 이거 갖고 컨퍼런스를 한다고 막 나누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의학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디지털 의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대한 의학 지식과 그다음에 개인의 그 의료 정보와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통합해서 거기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에 따른 치료법을 알려주는 세상이 이제 그 의료혁명 디지털 의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한 몇 주 전에 아마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 것 같아요. IBM 슈퍼컴퓨터 왓슨 암센터에서 신에서 이게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이 있는데 이게 여러 방면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그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법에도 곧 응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판례와 모든 법규를 다 집어넣으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정확한 판례를 몇 가지 제공하면 그 중에 변호사 이런 분들은 벌써 골라서 그냥 하시면 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가 사실은 의료 서비스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이 IBM의 왓슨 컴퓨터를 미국의 슬로안 캐터링이라는 유명한 암센터, 코넬 대학 부속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 왓슨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왓슨 컴퓨터 진단과가 따로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산부인과 무슨 영상의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이런 과를 만들어서 여기서 왓슨 컴퓨터가 환자의 그 기록이나 그 환자의 그 상태에 따른 검사 그런 결과를 쫙 넣으면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 데이터를 쫙 뽑아주면 그거에 따라서 의사들이 앉아서 회의해갖고 그럼 이걸로 할까 이렇게 결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간이 진료하는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컴퓨터가 진료하는 데이터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개인마다 그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굳이 우리가 내 정보가 이미 다 병원에 있고 그러면 굳이 병원에 가면 그때 그 상태씩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셀폰 같은 데 연결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갖고 병원으로 데이터가 계속 전송이 되면 24시간 원격으로 이 사람을 계속 진료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이 그 사이언스 하다 그만두고 의과대학을 많이 갔거든요. 최근에 한 10년 정도. 근데 저는 의사도 그렇게 앞으로 사이언티스트가 결코 프로미싱한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사도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도가 유망한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의료 연속해서 질병을 관리하고 원격으로 진료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곧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간 유전체 정보를 나오면 굉장히 이제 차별의 우려가 항상 존재를 하는데 제가 되게 경악했던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경우예요. 현재 이 세계 지구에서 가장 그 DNA 정보를 많이 빨리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현재. 그래서 중국의 페이킹 지놈 인스티튜트를 만들어갖고 요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읽어낼 수가 있는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게 그 인권이나 뭐 이런 개념이 없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한 거는 뭐냐면 학생들을 지놈 시퀀스를 읽어서 이 지놈 시퀀스에 맞는 진로 지도를 하겠다.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진로 지도를 하는 것 같아서 언뜻 들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따라서 사람이 디파인이 되는 시대를 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를 또 놀라게 한 건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이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마케팅 단어로서 소비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소비됐던 게 융합이라는 건데 융합은 사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학문할 때는. 그런데도 융합은 우리 다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워낙 이 단어가 소비됐기 때문에 사회에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그 지놈 정보의 시대가 우리한테 닥쳐오고 이게 사회적으로 시스템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미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경우로 이제 학생이 어느 날 보고 왔어요. 작년 그러니까 선생님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에 광고 붙었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맞춤 그 매칭 서비스를 한다는 광고가 이미 버스에 붙었대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유전자 매칭 시스템 이래가지고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한다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문제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유전자가 우월하고 어떤 유전자의 컨비네이션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이제 개념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보험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을 개인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야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정보 관리가 어떻게 돼야 개인의 유전체 정보가 누가 관리해야 되고 어떤 룰을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사실은 과학이 하는 게 아니라 가버넌스 시스템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가 별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미국의 경우는 이게 지나라 그래가지고 그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라고 2008년에 아까 그 그래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부터 개인 유전체 정보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미 이 법이 같이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유전 정보로 디스크리미네이션 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참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모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놀랍다고 생각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2006년부터 7년까지 미국에 안식년을 가 있었어요. 6년쯤에. 근데 그때 세미나를 하는데 뭐 개인 맞춤 의료시대 뭐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이런 거 갖고 세미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비웃었어요.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다고 뭐 벌써부터 세미나를 하고 이 난린가 비웃었는데 사실은 이미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가 금방 법안이 나오고 이게 금방 과학이 발전을 해도 그 속도를 사회가 쫓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건데 이미 15년 전에 많은 학자들과 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 15년간 설득을 해서 이미 그러니까 유전체 정보를 읽기 시작한 다음 곧바로 이런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게 그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서 2013년에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에 굉장히 선언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 세세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세세하냐면 우리나라에 이게 개정되고 제정되고 개정된 가장 큰 원인이 유명하신 황우석 박사 때문이기 때문에 배아에 관련되는 뭐 실험을 할 때 배아를 어떻게 얻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자세히 아주 자세히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언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문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인간의 유전 정보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 끝.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규를 저는 법을 잘 모른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이런 법규들을 법하시는 분들이 과학의 발전과 같이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스템에서 잘 흡수를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이건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인데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유전정보, 개인의 유전정보는 조금 다른 류의 정보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누가 주체가 돼서 관리해야 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새로운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다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생식기술의 발달과 생식권이라는 얘기 붙이는데 생식권이라는 얘기도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는 다 수정란이라는 세포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 세포가 이제 수정란에다가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세포가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16개 되고 초기에 여기 세포가 이렇게 안에 분열하는 게 보이시죠? 세포가 이 상태를 배아줄기 세포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황우석 박사님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사이언스가 많이 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예요. 근데 이 배아줄기 세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정보와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토티포텐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잘못해서 이렇게 우연히 나뉘게 되면 쌍둥이들이 나오잖아요. 일란성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때는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배아줄기 세포. 근데 요 상태를 해서 세포가 하나도 완벽한 개체를 만드니까 세포가 하나 없거나 있거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아줄기 세포를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체내 수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시험관 아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데 원래 얘기를 하면 이게 인비트로 포틸라이제이션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끄는 걸 깜빡.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스파일 하느라고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접시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접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 초기에 배아줄기세포 여기 분열을 하는 세포가 이제 수정을 해서 분열 정상적으로 분열을 해서 2개, 4개, 8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배아줄기세포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요거를 다시 이제 그 자궁벽에 착상을 시키면 여기서 자궁벽에서 이제 그 배아가 자라서 개체가 되어 원래 시험관항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처음으로 개발이 됐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그때는 사이언스가 뉴스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영국에서 시험관하기 탄생. 그래서 저는 시험관하기가 뭘까? 왜 저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걸까? 너무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해요. 근데 이때 태어나신 분이 이분입니다. 루이 브라운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든 이제 그 기술을 처음 성공시키신 분이 에드워즈 박사님이 2010년에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이제 노벨상 받을 때 아이교업을 했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였냐 아니냐 뭐 이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출생을 하고 이분이 결혼해서 이제 멀쩡한 아기도 낳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개체를 만드는데 현재는 30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관하기 방법으로 태어났고요. 우리나라는 요즘 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10%의 아기들이 시험관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새 보면 쌍둥이가 굉장히 많죠. 다 일란성이 아니라 다 다른 쌍둥이들이잖아요. 걔네들은 다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늦게 하고 커리어를 갖고 임신을 늦게 하다 보면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뭐 배란 촉진제를 맞거나 이래서 이제 그 인위적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 쌍둥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착상을 시킬 때 아까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2개, 뭐 3개 이렇게 착상을 시키면 걔네들이 다 태어나면 이제 새 쌍둥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특히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나라에서 보조도 해준다 합니다. 그 부부가 그 아기를 갖고자 하는데 뭐 소득 수준이 얼마 안 되면 300만 원까지 나라에서 보조를 해준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에서 초기 배아줄기세포 상태에서는 하나 세포가 더 있건 더 없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체를 만드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위적으로 주사기를 석션이라고 그러는데 치과 가면 이렇게 침 빨아들이는 것처럼 세포를 하나 싹 빨아들여가지고 그 유전 정보를 100만 원 주고 한 배 읽을 수 있잖아요. 딱 읽어가지고 얘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태아가. 그런 다음에 태아 중에서 내가 원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애를 착상을 시켜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통 맞춤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맞춤아기가 이미 굉장히 꽤 됐어요. 이 테크놀로지가 시행이 된지. 그래서 미국에는 피터 지노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태아죠. 태아의 250개 정도의 질환 유전자, 질환 가능 유전자들을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게 뭐 읽어줘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맞춤 아기를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풀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애를 고를 수 있는 맞춤 아기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이미. 이거는 이게 이렇게 금방 될지 모르고 게타카라는 그 공상과학 영화인데 거기서 그 나왔던 97년에 그 나왔던 컷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모가 가서 이제 고르는 거거든요, 태아를. 이게 크게 해도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이제 이 부부가 둘째 애를 이런 방법으로 갖기로 해서 지금 가서
이미 그 인비트로 포틸라이제이션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의사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보여줍니다. 조금 있다 보면 여기 설명하는 데 보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베스트를 가진 애를 이제 고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네가 아닌 건 아니다. 니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진이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가면 여자애 둘이고 남자애 둘이다 뭐 그러면서 이 중에 골라라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기를 갖고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고를 수 이미 이거는 뭐 꽤 10년 이상 된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유전자 정보를 쉽게 싸게 읽게 되니까 이걸 하기가 더 손쉬워진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거에 관련된 이슈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혹시 저 소설이나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My Sister's Keeper라고 이거 법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소설이에요. 어떤 소설이냐면 그 첫째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이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이런 경우가 이게 그냥 쓰여진 소설이 아니라 실화가 이미 한 5개에서 10개쯤 그런 케이스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나온 소설인데 첫째 애의 그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맞는 형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둘째 애를 지금 말씀드린 맞춤아기의 테크놀로지로 그 시험관하기를 해서 그 중에 첫째 애한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그 유전자 컨비네이션을 가진 애를 골라서 둘째 애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미 많이 보고가 됐거든요. 저 클래스에서 찬반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소설을 쓴 건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그 둘째 애가 둘째 애는 첫째 애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골수도 주고 뭐도 주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신장 이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 소설에서는 언니가 자기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동생한테 부모를 수하라고 그럽니다. 법정에 가서 이게 옳은지 밝혀라.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중소설인데도 굉장히 그 부모란 누구, 어떤 가지가 부모의 책임인가, 무엇이 부모인가, 뭘 해주는 것이 부모인가, 이런 굉장히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 소설이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근데 소설과 영화가 끝부분이 다르니까 취향상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맞춤하기가 가능하고 실제 이미 여러 경우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이클 샌델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에서 이 생명과학에 관련된 그 강의를 생명과학 교수랑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리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기서 이 책의 생명의 윤리를 말하는 책에서 처음 갖고 온 케이스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청각 장애가 자기네들이랑 그 인티미시가 더 친밀하게 느끼도록 걔도 청각 장애가 있는 아기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 장애를 가진 아기를 낳고 싶어 해서 이 IVF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 맞춤 시험관 맞춤아기로 이걸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부모가 그런 장애를 가진 애를 성별에서 태어나게 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태아 유전, 그러니까 맞춤 아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사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난자 정자 매매와 대리모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부모인가, 이 모든 테크놀로지는 다 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줄기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오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줄기세포도 일단은 난자가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화줄기세포를 만들려면 아까 말한 대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비트로,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그래서 난자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정자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의 몇몇 주들은 난자와 정자를 팔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증도 하고 또 팔고 사기도 합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난자는 1,000불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그 난자를 팔거나 공유하는 사람이 뭐 피부색은 어떻고 뭐 머리는 무슨 색깔이고 눈동자는 무슨 색깔이고 뭐 학력은 어떻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기재를 해서 난자를 사고 팔고 정자를 기증을 받거나 사고 팔고 그리고 이제 대리모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모아냈는데 사실은 2009년에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글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험관아기를 낳는데 동성애자들의 아기는 못 낳게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못 낳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외국에서 나서 항상 애를 대리모로 해서 그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난자를 사고 아니면 정자를 여자의 경우는 여자 동성 연애자들은 자기 난자를 쓰고 대신 정자를 사고 근데 대부분 남자 동성 연애자들 경우에 난자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하고 대리모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아웃소싱하자 싼 곳에서 그래서 이거를 구글로 그 아이를 이제 나는 이런 아이를 원합니다. 돈을 보내면 아웃소싱 해가지고 수정은 미국에서 시키고 그걸 착상은 인도에 가서 그 대리모에서 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면 아기를 배달을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이제 구글에서 이게 문제가 왜 구글 베이비냐면 이게 구글로 주문하면 된다 해서 구글 베이비라고 이게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베이비를 치시면 그 동영상이 뜹니다. 그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이걸 어떤 나라에서 이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문에 커다랗게 났었죠. 일본 남성이 태국에 가서 굉장히 많은 대리모를 사서 자기의 그 정자로 그 인비트로 포틀라이제이션에서 애를 수십 명을 낳는데 그 중에 장애가 있는 애들을 다 버리고 대리모에게 돈도 지급하지 않고 이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경우, 근데 이제 태국에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제 자기네 여성들이 대리모로 하는 걸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제 더 싼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네팔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이제 그 대리모를 인도나 네팔이 이걸 많이 하는데 네팔에서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네팔에서 대리모로 출산한 아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이런 이제 이게 이슈에서 신문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웹사이트 웹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오래된 건데 대리모의 동성 커플에서 애를 낳는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때문에 분쟁이 많고 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누가 부모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누가 부모냐면 결국 이 모든 과정에 난자를 공유한 사람도 아니고 정자를 공유한 사람도 아니고 대리모인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그리고 이게 다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시스템으로 한 나라의 거버넌스 시스템으로도 컨트롤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아직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뭔가 또 잘못 읽는 것 같아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동영상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못 갖고 왔는데 동성애 커플들의 그 다음에 또 그 동성애 커플들이 이제 요새 그 미국에서 합법화됐잖아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 동성 결혼을 합법해서 많은 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그 부부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까지를 인정한다는 함축적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어떻게 아기가 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지금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식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식할 수 있는 권리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했을 때 옛날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거죠. 생식권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생식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체세포를 가지고 개체를 만드는 인간 목재 아니면 지금 흔하게 할 수 있는 대리모 출산 난자 정자를 사서 대리모로 하는
대리분 출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보수적인 저희 신앙 같은 경우는 뭐 동성애자끼리 좋아서 결혼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애들 못 낳게 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인권을 인정을 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기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은 실시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실시돼서 기술적인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방법인데 하나가 바로 체세포 복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황우석 박사가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던 방법이고 자기는 난자와 정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게 어쨌건 이 방법으로도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윤리적인 문제가 저는 수반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잘 아시는 최초로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돌리라는 거 다 아시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98년인가에 됐으니까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체세포 치환, 핵치환이라는 방법인데 원래 난자가 있는데 난자는 정보뿐만 아니라 초기 발생에 필요한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정보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난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난자가 갖고 있는 핵을 주사기로 빼내고 여기다가 체세포 우리 몸에 아무런 이미 개체가 다 되어 있는 몸에 있는 세포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핵을 요 안에다 주사기로 찔러 넣어가지고 난자가 갖고 있는 책과 바꿔치기를 하면 정보가 가체를 만들 수 있는, 난자는 반쪽짜리 정보밖에 없잖아요. 근데 핵의 개체가 갖고 있는 이 정보로 바꿔치기를 하면 개체를 완전히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자극을 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분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마치 배아처럼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진 배아처럼 작동하는 것들이 생기고 얘를 대리모에 착상을 하면 개체가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핵치환을 이용한 체세포 복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체세포 복제를 하면 내 유전 정보랑 똑같은 정보를 가진 이제 베이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게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만한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는 거니까. 아기도 엄마 많이 닮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재밌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번역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런 개체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랑 딸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얘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걸 알고 이제 막 약간 방황하는 그런 내용이 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오는 방법이 개체를 규정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와요? 시험관하기의 방법으로 오는 거 괜찮고 그럼 핵치환의 방법으로 오는 건 안 되냐? 자연 분만이 되고 지금 우리 다 아무 문제 없이 시험관하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생식권이 중요하게 되면 복제도 그 생식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토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식이 인간의 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냉동하는 난자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보그지를 보고 있는데 제 평소에 삶이 드러나죠. 학술지 같은 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 보그지를 딱 보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보그지는 진짜 패션 잡지잖아요. 거기에 이 젊은 여성들에서 이런 게 실린 거예요. 냉동 난자 비즈니스의 현실. 그래가지고 이게 기사를 제가 너무 놀라서 막 봤더니 이 여성들이 커리어를 받게 되면서 결혼이 늦고 출산이 늦어지니까 젊었을 때 아예 싱싱한 난자를 냉동을 시켜놨다가 자기가 임신 가능할 때 그 난자로 임신을 하는 서비스가 이제 많은 회사에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의 몇몇 회사에서는 프린지 베네핏으로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우리 회사는 이런 의료보험 무슨 혜택 준다 애 대학 가면 등록금 내준다 이런 것처럼 냉동 난자 서비스를 원하면 제공한다 이런 프린지 베네핏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제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률이 얼마고 이런 거를 보그지의 기사로 실려놨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규제도 할 수가 없고 어떤 뭐 개인의 이건 모두 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가? 약간 좀 퀘스천업을하고 저는 사실은 약간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자의 중요성으로 생식반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배아 아까 그 시험관하게 한 배아를 냉동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80도에. 그러다가 이제 냉동배아를 배아해놨다가 그걸 이제 입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저 배아를 입양해 요새 웃으시는데 싫어요. 많이 냉동배아를 입양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갖는 거죠. 또 내가 지금은 형편이 아니죠. 내가 할머니가 됐을 때 요새는 그 손자도 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하나 낳고 싶어. 그러면 60대 부부가 아니 70대 부부가 냉동해놨던 배아를 대리모한테 해갖고 아기가 이제 오면 자기네가 키우는. 사실 CNN에 그 노부부들이 60대 후반 70대 노부부들이 시험관하기로 대리모한테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가 이제 이슈가 돼서 한번 그 대담하고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CNN에서 막 하니까 그런 커플들을 막 인터뷰하고 뭐 왜 이런 거 아기를 갖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모의 원래 장성한 자식들은 뭐 디스커스팅하다 막 인터뷰하는데 막 계속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생식이 과학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냥 아기는 내가 원할 때 그냥 편리상 아무 때나 아니면 지금은 불편하니까 안 하고 그런 선택이 됐다는 거죠. 이게 선택권이 많아져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되는데 구글 베이도 그렇고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요즘 사이언스의 생명과의 가장 큰 이슈는 유전자 편집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유전자를 읽어서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자기가 원하는 거 골랐는데 최근에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편집이란 거는 말 그대로 원하지 않는 거는 잘라내고 원하는 건 집어넣고 이게 편집이잖아요. 글 써서 편집하는 것처럼. 그런 테크놀로지가 지난 2년 정도부터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정란에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이제 곧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인간을 가지고 유전자 편집을 중국에서 시도를 했다고 보고를 하면서 지난 4월에 과학자들이 막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테크놀로지가 인간에 적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 과학자들. 그때 뭐 과학자들이 성명서 발표한다고 해서 하면은 그냥 중국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성명서 발표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도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어떤 룰 같은 게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식이 과학의 손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분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전에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지? 캘리포니아인가 어디서 하여튼 텍사스였던 기억이 되는데 왜 너무 총기 난사가 여러 건 있어갖고 어느 건지 헷갈리지만 그 중에 한 총기 난사 사건 2주 전에 있었던 게 저는 굉장히 이걸 유심히였는 게 이 뉴욕타임스 기사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 병원에 이게 말하자면 IVF하고 그런 병원이거든요. 파렌트푸드 센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제 뭐 IVF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험관 아기도 하고 배아 줄기세포를 가지고 모두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걸 그냥 산부인과가 아니잖아요. 이건 더 이상. 그래서 페렌트푸드 센터인데 여기에 이런 가치관을 용납할 수 없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아를 갖고 이런 짓을 하는 걸 자기 참을 수 없다라고 이제 총기 난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가 부딪히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구나. 저는 이제 뉴스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이게 두 가지 관련된 법률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건데 거기 보면은 인간 복제 금지, 그다음에 이제 배아에 관한 거는 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배아 말고 그런 배아가 만들려면 난자 공여자가 있어야 되고 대리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배아 부분은 황우석 사태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민법 제103조에 저는 잘 모르지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저 빼놓고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방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거가 이제 유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판례에서 대한민국에도 대리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자를 여대생들이 많이 판다고 그 뉴스는 사실은 유심히 보시면 한 2월이나 8월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돼서 등록금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런 뉴스가 그냥 경련으로는 제가 꼭 본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열심히 챙겨보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난자를 판다. 그러니까 이거 물론 불법이죠. 우리나라에서 난자 뭐 어떤 신체 부분도 팔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난자를 파는 것들이 있고 실제 대리보를 해서 애를 낳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뭐 주섬주섬 애를 낳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 2년쯤 전인 것 같은데 할머니가 엄마 대신 애를 놔주는 경우도 있었죠. 신문에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뭐가 그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어머니가 대신 손자를 임신해 주신 거죠. 대리보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게 대리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대리보를 해서 경제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자 보면 사람들이 무슨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경우랍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가버넌스 시스템으로 이런 그 생식과학의 발달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간에 의한 생명체의 변형과 창조인데 우리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빨리 하고 이제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이 이제 생명체를 변형하시는 건 다 알 거예요. GMO 이런 거 다 들어보셨는데 그 유전공학이라는 것들이 80년대 이후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전 정보의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 유전자를 분리해낼 수 있고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게 된 다음부터 유전공학이라는 것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전공학이라는 거는 되게 사실은 좋은 거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당뇨병에 걸리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도 3-4번씩 맞아야 된다 그래요. 주사로 이렇게 인슐린이라는 그 혈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조그만 단백질이에요. 그 호르몬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주사 한 번 맞는 데 필요한 그 인슐린을 뽑으려면 소피가 50리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소피 50리터에서 한 번 주사 맞을 거밖에 못 뽑으니까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랬는데 유전공학을 통해서 이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의 유전자를 우리가 쉽게 알아내서 얘를 그냥 세균 같은 세포에다 넣어서 막 배합 세균은 금방 자라니까 거기서 많이 뽑아내서 굉장히 값싸게 공급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보통 A라는 생명체가 갖고 있지 않는 유전자를 B라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거를 유전자만 여기다 넣어서 발현시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그 생명체를 변환시켜서 그 생명체 자체가 변환되는 게 경제적 이익을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공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인슐린도 만들고 인터페론도 만들고 성장 촉진제도 만들고 혈전 치료제도 만들고 이런 단백질 치료제들 보통 우리 몸에 있으나 양이 적어서 굉장히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쉽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쌍값을.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프로덕트가 사용되는 경우고 생명체 자체를 다른 생명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넣어서 변형시키는 GMO라고 그러죠.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것들이 이제 시작으로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토마토죠. 토마토가 옛날에는 금방 제일 빨리 상하는 과일 중에 하나였대요. 여기 이제 잘 무르지 않게 다른 식물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잘 무르지 않게 됐고 옥수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딸기 대표적인 저는 딸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딸기는 5월달에 먹는 거였어요. 4월 말에서 5월달.
그래서 뭐 저희 대학교 때는 뭐 심지어 딸기팅이라 그래갖고 중간고사 끝나면 딸기밭에서 미팅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딸기가 언제 먹어요? 요즘 먹죠. 겨울에 먹어요. 12월, 2월. 그건 다 비닐하우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 북극해 그 부분에 북극해 부분에 사는 넙치의 그러니까 추위에 견디는 유전자를 딸기에 넣어가지고 딸기가 웬만한 추위에 견딜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그 변형해서 생명체 그 생물체 그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많이 만들어지죠. 토마토, 옥수수, 딸기, 뭐 콩은 거의 98% 정도. 전 세계에 있는 콩 98%가 다 유전자 변형 콩이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변형 농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소비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거 막 몸에 해롭다고 계속 반대하시는데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을 만들고 어차피 단백질이 자기가 안 갖고 있던 단백질이 발현될 뿐이지 그게 해로울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먹는 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몸에 여태까지 그리고 20년 동안에 시장에 출시된 다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없어요. 사실 보고된 경우.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죠. 생태적으로 딸기야 뭐 1월에 있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니까 뭐 안 퍼지는지 모르겠지만 생태적으로 이런 이제 벼도 그렇고 이 냉해에 견디는 벼라던가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생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최근에 아주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11월 26일 날 굉장히 또 뉴스를 열심히 사이언스 부분을 안 들으신지도 모르겠지만 막 시끌벅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물 GMO, 여태까지는 동물은 없었거든요. 식물까지였는데 동물 GMO를 미국 FDA에서 최초로 승인을 했어요. 근데 연어가 이제 이렇게 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다른 연어에 있는 빨리 생장하는 성장 촉진 유전자들을 이식해가지고 이게 금방 이렇게 원래 3년 커야 되면 한 거의 반만 크면 1년 반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되는 연어를 승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20년이나 준비한 거거든요. 이 연어를 만들어서 실제 무슨 문제가 있나, 그다음 재생 자손에 문제가 생기나 여러 가지 다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FDA 승인이 났고 동물이 최초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줄줄이 굉장히 많은 동물 GMO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가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줄줄이 승인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가 많은 그 분뇨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생기는데 분뇨를 줄이는 돼지, 뭐 그런 분뇨가 아니면 환경 친화적인 분뇨를 만들어내는 돼지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동물 GMO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말씀드린 유전자 과학이에요. 요즘 제일 핫한 생명과학의 이슈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근에 이전까지는 그런 기술은 없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새로 갖게 됐거든요. 2013년에. 근데 이게 이제 더 문제는 이전에는 그런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디벨롭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유전자 과학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물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앞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규율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마구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7월에 서울대학교의 김진수 교수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이제 뉴스에서 나왔죠. 이 돼지를 보면 범상치가 않죠? 뭐가 범상치가 않나요? 굉장히 근육질이죠. 남자분들도 이거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막 운동 안 하셔도 이런 근육질을 이렇게 편집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생체는 근육을 만드는 기능이 있으면 또 근육을 만드는 걸 억제하는 게 항상 밸런스가 맞게 돼 있는데 그 근육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그냥 가위로 잘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남의 유전자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잘 갖고 있던 거 그냥 조금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하시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GMO도 아닌데 GMO도 된다는데 뭐 내가 갖고 있는 걸 조금 자른다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걸 조금 잘라서 없애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여튼 이런 돼지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이걸 보는 순간 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기자가 물어본 내용이 더욱 저를 놀라게 했는데, 저게 윤리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인간이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먹어서 해로운가요? 이거뿐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먹어서 해롭지가 않으면 뭐도 해도 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가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러나 윤리의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졌거든요. 약간. 근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꾸 잘못했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제가 조금 잘라내고 조금 남의 유전자 갖다 넣고 이 정도였다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사실은 여러 유전체들, 인간뿐만 아니라 초파리, 세균, 많은 유전체들의 정보를 읽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들만 가진 생명체를 디자인해보자 이러는 시도가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으로 한 7, 8년 된 거죠. 그걸 합성생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고를 모아서 이렇게 나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하나를 레고라고 본다면 얘네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합성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 말은 생물학이지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체를 우리가 어차피 물질이라고 분자생물학에서 봤다면 이거를 DNA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기계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디자인하겠다. 우리가 회로를 디자인해서 원하는 생명체 기능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표를 하는 거는 유전자 가장 효율적인 생산 설비 구축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생산 설비 구축을 목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지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세 가지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존의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식량을 갖다가 우리가 비율을 굉장히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통 못 먹는 거를 먹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변형된 완전히 이제 새로이 디자인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에너지죠. 그러니까 에탄올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옥수수 찌꺼기들 이런 잎사귀 이런 데 남은 것들을 먹어치워갖고 그걸 알코올을 만드는 그런 세균을 만든다면 걔네들 다 찌꺼기도 없애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생산하면 알코올 갖고 자동차도 돌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오염 문제는 이미 시도가 되고 있는데 걸프만에 기름 흘렸잖아요. 그럼 그거 클린업 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크루드 오일을 먹어서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균을 만들어서 뿌리면 그걸 다 먹고 세균은 다 걸어서 나중에 사료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인류가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은 이 합성생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성과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과를 보면 주폰에서 손을 그래서 우리가 옷 같은 걸 섬유를 만들기 카페트 만드는 섬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동물한테서 오거나 동물의 털한테서 오거나 아니면 식물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세균이 만들어낸 그런 만든 거죠. 세균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섬유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요 생물체를 약간 디자인한 거죠. 원래 세균을 자기가 원하는 파이버를 만들 수 있게 해가지고 만들거나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연료의 전구체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 가장 큰 성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빌 게이츠가 서포트했다고 그러죠. 이 연구를 알테미스신이라고 해가지고 알테미신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라리아 치료제인데요. 말라리아 치료제 이게 어떤 되게 희귀한 약초에서 나는 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
얻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 식물체에 있는 말라리아 생성 그 유전자 회로를 다 갖다가 세균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굉장히 싼 값에 아프리카에 공급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이걸 재미라고 해야 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지구에서 멸종된 그 갑자기 맘모스 복원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양 종류인데 염소 종류인데 멸종이 된 불란서의 산에서 사는 멸종된 염소를 복원을 했거든요.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염소유니까 그 원래 그 유전 정보의 셀을 하나 갖고 있다가 그 셀에서 나온 유전 정보를 갖고 이미 멸종되는 염소를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맘모스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맘모스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가장 비슷하니까 코끼리 유전자를 막 랜덤으로 바꾸다 보면 거기서부터 맘모스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진 개체가 생성이 되면 그걸 코끼리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진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합성생물학이 이제 여러 가지 성과도 내고 있고 사실은 어떤 건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이게 2012년에 이게 네이처라는 학술 잡지에 보고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조류 독감 바이러스 아시죠? 그 세계 스페인 독감이라고 1차 대전 그 무렵에 스페인 독감이 그 발병을 하면서 1차 대전에서 죽었던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위험한 건 숙주를 바꿀 때거든요. 그래서 에이즈도 원래는 유인원이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으로 옮겨오면서 문제가 된 거고 항상 숙주가 바뀌면 그 숙주 시스템이 면역 체계가 그 새로운 바이러스에 전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조금 장난을 했더니 합성생물학의 방법으로 이거를 이게 포유류에도 금방 문제가 그 병을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유전자를 가지고 바이러스 갖고 이런 그 합성생물학은 이미 백신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거든요. 우리가 요새는 백신이 굉장히 일찍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독감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걸 인위적으로 막 여러 개를 뮤테이션을 시켜갖고 합성생물학적으로 만들어놨다가 올해 얘가 유행이야 그럼 그거를 막 오버프로덕션하는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의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생태계 이거 뭘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모르고 두 번째는 기술적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테러 집단이나 또 우리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이거를 합성생물학을 한다. 이게 별로 돈이 많이 들거나 아주 어려운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유전자 변형시키는 DNA 시퀀스들을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술적 장벽이 낮아서 이게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펀더멘탈한 질문이죠.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게 인간이 맘대로 좌지우지 만들고 뭐 디자인하고 이럴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고 흥미진진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do it yourself 그 운동인데요. 이 가구 같은 거 왜 완전 제품 만들어지지 않은 걸 집에서 조립하는 거 DIY라고 하잖아요. do it yourself. 근데 이거가 이제 생물학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8년인가 제가 기억하기 2008년부터 이제 생물학을 그러니까 이게 왜 시작이 되게 됐냐면 우리가 어떤 아까 말한 인류의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합성생물학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실험실만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IT 산업의 혁신이 그 뭐 주차장에서 막 뭐 애플도 시작하고 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생물학의 이런 도약, 합성생물학의 도약도 그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가라지에서 하는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이런 연구들을 다 할 때 기존의 뭐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do it yourself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이언스를 하려면 기계들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커뮤니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운동시설 만드는 것처럼 각 동네마다 실험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커뮤니티 랩, 바이오랩입니다. 그 커뮤니티마다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생명체 나는 뭐 만들어보고 싶어 그러면 그거 나는 이런 회로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뉴욕에 하나 생겼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60개가 생겨 있어요.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는 별로 없지만 이게 미국의 여기 동부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커뮤니티 랩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동네에서 뭐 초등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와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MIT나 스탠포드 가서 대학원생하고 밤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거의 다 전문가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올지 얘네들을 이런 사람들을 바이오 해커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해커 운동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게 이제 대중이 과학이 대중화한다는 면에서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레귤레이션 할 건지 시큐리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생물학 관련 회의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정책회의 이렇게 미국에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 뭐 상원의원부터 시작해서 FDA 이런 사람들도 오지만 FBI도 오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과학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딱 또 마찬가지로 생명 이게 되게 긴 법이 아닌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거 하나 하고 그 밑에 이제 보건부에서 생명과학 육성법이라고 해갖고 그 안에 유전자 제조와 실험 지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개정된 게 2012년이에요. 근데 합성생물학의 이런 문제점이나 유전자 편집이 한 거는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이건 정말 기계로 확장되는 인간은 맨 앞에서 말씀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몸을 다 기계로 바꾸고 있잖아요. 연골 같은 거 바꾸는 거나 뭐 치아 바꾸는 임플란트 같은 건 이제 뭐 이런 거에 이런 축에 끼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기도 한데 MIT 미디어 랩의 디렉터인 휴머라는 과학자인데 본인이 그 산악 등산을 하다가 그러니까 락클라이밍이 취미인데 젊었을 때 등산을 하다가 다리 양쪽을 다 절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인공 인체 이 뭐라 그러나 관절이라고 그러나 그 뭐 뼈라고 같은 그런 거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보통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만든 이걸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데 지금 보여드릴 시간이 없지만 관심 있으시면 테드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발레리나가 원래 몇 년 전에 왜 보스턴 마라톤에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발레리나인데 다리를 절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이 저 발레리나를 다시 춤추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디자인을 해서 이분이 정말 춤을 추는데 정말 보통 우리가 하는 다리랑 똑같아요. 완벽하게 춤을 출 수 있는 다리를 디자인을 해서 이게 이제 여러 컴퓨터 사이언스랑 뭐 의학이랑 그다음에 움직임이 신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분석해야 돼서 굉장히 융합과학적인 일인데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해져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뇌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신경 전달이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자기적인 신호입니다. 이 전자기적인 신호를 컴퓨터가 전자기적인 신호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지금 이거 처음에 시험한 건 원숭이거든요. 원숭이 머리에 뭐가 연결된 게 보이죠? 컴퓨터로 연결하면 원숭이가 여기 바나나를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원숭이가 생각만 하는 바나나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컴퓨터에 연결되면 로봇이랑 그 컴퓨터에 연결돼서 로봇이 팔이 가서 바나나를 이제 얘한테 갖다 주는 거죠. 원숭이한테 가서 바나나를 먹고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네이처에 이 논문이 실렸는데 저희가 이 논문을 보고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리학과 교수랑
나중에 우리가 한 80쯤 되면 연애의 기분을 맛보고 싶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아바타가 나와서 대신 연애를 해주면 우리가 그런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할머니가 지금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할머니가 손발을 못 쓰시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여기에 뇌에 이 접속장치를 연결을 해서 목이 마르다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접속장치에 연결된 로봇 팔이 할머니한테 가서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일부가 계속 기계로 확장되는 걸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테크놀로지가 급격히 더 발달하게 된 이유는 이란 이라크전을 하면서 미국의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인권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우게 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가장 핫한 이슈는 뇌 지도 작성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체를 다 읽어서 이제 굉장히 자신만만해진 미국이 이제 뇌 커넥션을 다 읽어내겠다는 거죠. 브레인이 어떻게 연결돼서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감정, 어떤 생각, 뭐 기억, 학습 이런 것들이 어떤 네트워크로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나. 이런 것들이 2014년부터 이제 미국 그다음에 EU에서 각각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이 계속 강화되고 있죠. 강화되고 그래서 생로병사를 거의 극복하는 단계 과학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리프로덕션이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조절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그다음에 생명체가 인간에 의해서 마음대로 변형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윤리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거버넌스가 발등에 불로 우리에게 닥쳐 떨어져 있는데 특히 우리 사회는 이런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 가고 있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연구가 결국 물질과 생명 사이의 경계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아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갖고 온 게 아까 말씀드린 냉동 배아인데 이렇게 있으면 물건이고 착상이 되면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져서 이 가버넌스 시스템에 대해서 통찰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고요. 그래서 그 가버넌스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로 생로병사를 거의 손에 쥐게 됐는데 한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멸종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종들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꿀벌이 감소하고 있다 해요. 꿀벌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4년 안에 멸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멸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체 인간이 자기가 종 하나에 불과하고 생명체라는 거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다가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결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가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 1시간 20분쯤 하고 질문 받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10분 정도 질의라고 9시 넘어도 되나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무슨 일이라는 지금 암이 그래서 덜 정복됐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랑 유전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암이 정복됐습니까? 마음이 왜 정복돼야 되나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전공이 여기 앞에 조그맣게 셀 사이클이라고 써있고 그게 사실은 정상세포가 자기 복제하는 과정이고 그게 잘못되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암을 공부를 하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암에 관련된 유전자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정상적인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인데 암이라는 거는 이렇게 놓고 보면 물론 드물게 소아암도 있지만 드물게 놓고 이렇게 그려보면 사실은 옛날에는 암 환자 별로 없었잖아요. 요새 암 환자 굉장히 많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갑자기 공허가 많아져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신문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막 혹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인간이 이렇게 오래 안 걸릴 때까지 살지 않았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노화가 되면서 암이 이게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이게 생명에 꼭 필요한 유전자들이에요. 암에 관련되는 유전자들이. 근데 걔네들이 시간이 가면 하나 두 개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포금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담배를 피워서 더 빨리 망가지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더 빨리 망가지게 하느냐 천천히 망가지게 하느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정상적인 유전자들이 망가져서 하나가 망가졌다고 암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망가지게 되면 세포가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마구 증식하게 되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세포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해서 굉장히 사회적이에요. 외부에서 복제하라고 증식하라고 할 때만 증식하고 너는 커뮤니티를 생각해서 죽어줘야 돼. 그럼 딱 죽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호를 관계없이 막 세포가 무조건 살겠다고 막 증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유전자들이 망가지게 되니까 더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든 생각은 원래 암이라는 것은 그 리프로덕션이 끝난 개체를 폐기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태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인간이 오래 살게 되니까 그때까지 원래 그 전에 다 죽었는데 오래 살게 되니까 그 폐기가 안 되니까 암이 이제 계속 되는데 그걸 인간이 이제 계속 늦출 수는 있는 거죠. 테크놀로지로 늦출 수는 있지만 암을 정복한다. 저는 그 얘기는 바이올로지컬리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 같아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뭔가 그 생명 공부하시는 분의 목소리 치고는 굉장히 기술이나 과학의 변화에 관해서 좀 회의적이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능력을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은 더 계속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이게 선을 그어야 되고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다른 생각이라든지 그 선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추동하는 힘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결국 생로병사를 손에 넣고 싶은 거와 과학을 추동하는 힘이 결국은 아주 짧게 아주 직접적인 거는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경제적으로 생로병사를 조절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 창출되잖아요. 생로병사의 경제적인 이유고 더 그 경제적인 소스로 움직이는 거는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의 문제가 다른 과학의 문제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과학에 대한 문제라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런 것이 저는 이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면 차라리 시스템을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음부터 내일부터 연구 그만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 연구를 근데 그게 또 그 과학자들이 이거 하면 이거 다음에 뭐지?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사실 조금 더 그리고 또 그게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된다면 막 더 하라고 막 서포트가 막 되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 딱 멈춥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까 그 미국 지나 2008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거기 과학 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단계가 왔을 때 법률이 작동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근데 제 생각에 법률이라는 게 이렇게 제정이 되려고 하면 사회적인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법률가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 지식의 어떤 공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험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정말 법률까지 제정이 되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었는지, 그런 과정 프로세스가 어땠는지, 그런 거에서 이렇게 과학하는 분들하고 법률하는 분들하고 내지는 입법자들 간에 어떤 협업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뭐 협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세하게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른 걸로 확실히 알게 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차에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세포 분야를 전공하는 과학자입니다. 세포 공부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화가 딱 끊겨요. 더 이상 한마디도 얘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유럽에 출장 가고 이제 그 그룹에 갑자기 이제 같이 그 시리 투어를 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 프랑크푸르트인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래서 나는 학회에 참석하러 왔다. 그랬더니 뭐 이제 너는 뭐 하냐 했더니 자기는 예술가다. 또 한 사람은 자기는 뭐 작가다. 그러면 그러냐? 너는 뭐 하냐? 그럼 제가 셀에 대해서 세포가 어떻게 분양하는지 연구하더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나는 뭐 고등학교 때 세포를 뭐 어디까지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우리는 문과 이과로 나눠가지고 그 이과 안 가는 사람은 막 과학인지 과학이요 안녕 막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대학에 와서 과학 가르치려면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고 과학 안 들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그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나. 그리고 또 제가 되게 놀란 게, 미국의 CEO들이나 그런 사람들,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 기다리라고 그래서 옛날에 교보 빌딩 밑에 거기 위에 컨설팅 펌이나 이런 데가 많아요. 외국 회사들. 앉아있으면 CEO들이 내려와서 밥을 먹고 올라가는데, 책을 드는데 대부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나 뭐 이런 책을 들고 내려와서 읽으면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올라가요. 근데 한국 CEO들 중에 몇 분이나 과학을 읽고 올라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학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마인드가 이미 있는 건데, 우리 사회에는 그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대중 상대로 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참고하는 책이 알고가 쓴 책들도 있어요. 이제 처음 접하는 게, 저는 정보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차이나에서 저런 걸 제일 먼저 하고 있다 보면 제가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들이, 알고 같은 사람이 책을 쓰는 그 내용 대부분이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에 관한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관련되는 정책, 그런 것들이 미래에서 중요할 거라는 걸 알고 다 공부를 하고 그런 책을 쓰고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취약한지, 역사가 짧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교육제도 탓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이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 논리적인 사이언스가 싫어서 그런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이언스를 요즘은 그래도 신문에 좀 나잖아요. 기사가 나죠. 많이 옛날보다 많이 나는데 그거 혹시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문화의 차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느끼지 않아도 더 시급한 문제가 많은 사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무슨 한가롭게 무슨 쥐나 무슨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 무슨 유전자에 의한 불평등? 지금 유전자에 의한 불평등 말고도 불평등이 뭐 너무나 산재해 있는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때문인지는 참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타개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강의를, 사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렇게 가서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 하면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 따돌림 받거든요. 쟤는 뭐하러 저러고 다니는 거야? 열심히 하려니 연구는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제가 비전공 대학에서, 저희 학교에서 사이언스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클래스를 열기 시작한 지 한 10년 넘어 됐는데, 그 이유가 이게 학생들에게도 알아서 졸업을 해야지 좀 사회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선이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곧 초래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도움이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이언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고 있을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10분도 다 돼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